북한이 4.27 판문점 선언 합의에 따라 철거했던 대남 확성기를 DMZ 일대에 다시 설치하고 있습니다. 북은 또 역대 최대 규모의 대남 전단 살포 준비가 끝나가고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볼턴 전 백악관 보좌관이 판문점 미북 정상회담 당시 북한과 미국 모두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을 원치 않았다고 회고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제안했지만 김정은도 종전선언에 신경 쓰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이 35.4도까지 올라 6월 하순 기준으로 62년 만에 가장 뜨거웠습니다. 더위는 모레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이겠습니다. 중대본이 수도권의 경우 2차 유행이 진행 중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미국은 올 가을 2차 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비축물자 재고를 채우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문 대통령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재수사를 놓고 갈등을 빚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을 향해 협력을 당부했지만 두 사람은 눈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여권에선 최악의 검찰총장이라는 평이 나오는 등 윤 총장 사퇴 압박이 계속됐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이 북한의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가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행위는 아니라고 해 논란입니다. 연락사무소가 우리 영토에 있지 않아 우발적 충돌 위협이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23일 우리 시간으로 내일 밤 출간되는 존 볼턴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진행 중인 외교관계 비사를 이렇게 공개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또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인 볼턴의 시각을 그대로 다 수용할 만한 것인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맥락에서 그의 주장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의 남북 관계가 지금 이 상태에 이르게 된 뿌리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볼턴의 회고록에 나오는 몇 가지 역사적 현장의 뒷얘기들을 하나하나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6월 판문점 회동의 막전막후입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하는 걸 원하지 않았었다고 볼턴은 주장했습니다. 볼턴은 또 하노이에서 합의 없이 끝난 2차 미북 정상회담 뒤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3차 정상회담을 제의해서 미 행정부가 경계하게 됐다고 회고했습니다. 먼저 신은석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1년 전 남북미 3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판문점 회동은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I just want to say that this is my honor. 하지만 이 같은 모습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참여를 원하지 않았다고 볼턴 전 보좌관이 주장했습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김정은이 한국당에 들어섰을 때 자신이 없으면 적절하지 않아 보일 것이라며 완강하게 참석하려 했다고 했습니다. 볼턴은 또 문 대통령이 지난해 2월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뒤에도 3차 미북 회담 시간과 장소를 제의했다고 회고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3차 회담에선 실질적 합의가 나와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간 대북 정책 차이를 인식하는 등 경계심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It doesn't change the fact Kim Jong-un is never going to give up his nuclear weapons program. 청와대는 우리 영토에서 열리는 회담에 문 대통령이 참여하는 건 당연하다는 분위기입니다. 볼턴이 판문점 회동에 참석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며 애둘러 반감도 드러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볼턴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에 끌려다녔다고 판단했고 이에 대한 상당한 불만을 회고록에서 표시했습니다. 종전선언은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 어젠다에서 나온 것이었으며 미북 정상회담은 한국의 창조물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요청에 이끌려 충분한 준비 없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고 결국 비핵화 협상이 실패했다는 것이 볼턴의 주장입니다. 이어서 조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8년 3월 5일 대북 특사로 평양을 다녀온 정의용 안보실장은 3일 뒤엔 미국 워싱턴을 찾았습니다. President Trump appreciated the briefing and said he would meet Kim Jong-un by May. 볼턴은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의 초대를 충동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했는데 이 초대도 정 실장이 먼저 제안했다는 점을 나중에 거의 시인했다고 썼습니다. 볼턴은 또 하노이 회담 전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종전선언을 설득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은 문 대통령의 통일 어젠다에서 나온 것으로 듣기 좋은 소리라는 것 외엔 이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볼턴은 회고록에서 미북 정상회담을 한국의 창조물로 묘사했습니다. 판문점선언 합의문에 담긴 종전선언을 한반도 문제로 보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볼턴은 또 지난해 2월 하노이 미북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뒤 정 실장이 김정은이 하노이에 플랜 B 없이 영변 핵시설 포기 한 가지 전략만 가져와 놀랐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볼턴의 회고록에는 남북 정상 간의 한라인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그동안 청와대는 설치된 지 2년이 넘은 남북 정상 간 한라인 통화 여부에 대해서 비공개 원칙을 유지해왔는데 볼턴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들었다는 말에 따르면 김정은은 노동 당사에 설치된 한라인에는 간 적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 한라인도 이벤트로만 끝난 셈이 됐고 2주 전에 폐기됐습니다. 윤동빈 기자입니다. 여보세요? 예, 잘 들리십니까? 예, 여기 서울 청와대입니다. 지난 2018년 4.27 정상회담을 앞두고 청와대에 남북 한라인이 설치됐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직통전화 개통을 두고 역사적 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화 상태는 매우 좋았습니다. 마치 옆집에서 전화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볼턴 전 보좌관은 이 전화가 제대로 가동된 적이 없었다고 회고록에 썼습니다. 직통전화는 조선노동 당사에 있는데 김정은은 거기에 간 적이 없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했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한라인 설치 이후 통화 여부에 대해 비공개 원칙을 유지해왔습니다. 회고록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하며 우리 정부의 방위비 인상 압박을 지시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으로부터 50억 달러를 얻는 길은 주한미군 철수로 위협하는 것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볼턴은 또 1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영철 부위원장이 워싱턴을 방문했을 당시 김정은의 친서를 차에 두고 내려 통역이 이를 찾기 위해 급히 뛰어갔다는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이런 볼턴의 거침없는 폭로에 청와대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백악관의 안보보좌관을 지낸 볼턴이 책을 통해서 공개한 내용 대부분이 청와대가 앞서가려다가 비핵화의 진전이 없었다는 주장들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볼턴의 상대역이었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나서서 볼턴이 사실을 왜곡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사실이 아닌지는 따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야당은 유례없는 외교 참사다, 굴욕적 드라마의 각본이 드러났다고 성토했습니다. 계속해서 김복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별도 입장문을 통해 회고록은 볼턴 자신의 관점에서 본 것을 밝힌 것으로 상당 부분 사실을 크게 왜곡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간 협의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건 외교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미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정 실장의 이런 입장문은 어제 저녁 백악관 NSC에 전달됐습니다. 본인 명의 입장을 잘 내지 않던 정 실장이 이례적으로 직접 진화에 나섰지만 볼턴 회고록 중 어떤 내용이 왜곡됐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습니다. 정 실장은 2018년 4월부터 작년 9월까지 볼턴과 마주 일하며 두 차례 미북 회담을 조율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볼턴을 향해 당신이 아는 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는 착각과 오반에서 벗어나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모든 게 각본에 의한 굴욕적 드라마였음이 드러났다. 유례없는 외교 참사라며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완전히 실패했다고 보는 것을 입증했기 때문에 그 점에 관해서 국민에게 사과를 좀 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인사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TV조선 김복원입니다. 볼턴의 책에는 상당히 자극적인 표현들도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 정상들에 대한 세밀한 표현과 그 나름의 평가들이 두고두고 논란의 씨앗이 될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이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고 한국에서도 이미 불쾌하다는 반응들이 보시는 것처럼 적지 않았죠. 이 책의 내용들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해지면 북한이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관심일 겁니다. 볼턴의 책에 나오는 문재인, 트럼프, 김정은 세 정상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지난해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미국은 완전한 핵 폐기를,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를 주장하다 협상은 결국 노딜로 끝났습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진전이 있다고 평가했었죠. 북한 핵시설의 근간인 영변 핵시설이 미국의 참관과 검증하에 영구히 폐기되는 것이 가시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볼턴은 회고록에서 당시 문재인 정부의 북한 비핵화 접근 방식은 조현병 환자 같은 생각들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가 즉각 볼턴 본인이 조현병 아니냐고 맞받아칠 만큼 원색적 비난이죠. 볼턴은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이 국내 문제가 어려워질 때 일본을 이슈화하려 한다고 깎아내렸습니다. 단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볼턴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조종당했다고 했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때 김정은에게 영변 핵시설 폐기만 받아들일 경우 재선에 패배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고 전했죠. 또 트럼프가 나는 수다쟁이라고 했는데 이런 수다 본능이 협상을 망쳤다고 평가했습니다. I do believe in meetings. I believe that having a meeting with Chairman Kim was a good thing. 김정은 위원장은 협상 전략도 눈치채지 못하는 지도자로 평가했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당시 영변 외에 추가로 내놓을 것이 없냐는 트럼프의 질문에 영변이 북한에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느냐는 말만 반복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반기는 그런 훌륭한 결과가 만들어질 거라고 확신하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딜 직후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비행기로 북한까지 데려다 주겠다는 모욕을 준 일화도 소개했죠. 워싱턴 정가에서는 선비핵화, 최대 압박을 대북 해법이라고 보는 매파적 시각이 깔린 치우친 평가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하지만 볼턴은 회고록의 모든 내용이 사실이라고 주장하죠. 트럼프 낙선운동까지 선언한 볼턴. 사실을 말한다는 그가 이 시점에 폭로한 의도는 무엇인지, 또 여파는 어디까지일지.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자, 아직 6월인데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이 35.4도를 기록해서 6월 하순 날씨로는 62년 만에 가장 더운 날로 기록됐습니다. 오늘 낮 서울 도심 곳곳을 황병준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서울 세종대로. 보행 신호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그늘막 아래 모여 있습니다. 부채로 햇볕을 가려보지만 더위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확실히 땀 차는 게 너무 진짜 덥기도 하고, 그다음에 확실히 이제 뭐 밖에 걸어 다니기만 해도 진짜 이렇게 머리가 확 뜨거워지니까.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35.4도를 기록했습니다. 6월 하순 기준으론 62년 만에 최고치로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역대 5번째 무더위입니다. 주말부터 구름 없이 더운 날이 계속되며 열이 쌓인 데다 중부지방의 경우 고기압 중심부에 자리 잡으면서 바람까지 적어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북서쪽에 있는 중국 대륙에 고온 건조한 공기까지 유입되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기온이 매우 크게 올랐습니다. 내일도 중부지방을 비롯한 경북 내륙과 전북 등에서 체감온도 33도를 넘나드는 더위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열탈진과 열사병 등 온열질환 주의를 당부하고 무더운 실외에선 2m 이상 거리를 두면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레부터는 전국이 장마철에 접어들며 더위가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TV조선 홍명준입니다. 이런 더위가 무엇보다 걱정인 건 코로나 사태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마스크를 끼는 것도 갈수록 고역이 되어가고 특히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의 고통은 말로 다 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꺼운 방호복 대신 얇은 위생 가운이 등장했고 비접촉 검사 방법도 잇따라 도입되고 있습니다. 권용민 기자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서울. 산별진료소에도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입니다. 의료진들이 두꺼운 방호복을 벗고 얇은 가운을 입었습니다. 마스크도 한 장만 꼈습니다. 검체도 비접촉 방식으로 채취합니다. 지난주까지 방호복을 입고 시민과 의료진이 붙어 앉아 검사를 하던 모습과 대조적입니다. 폭염이 바꾼 방역 최전선 풍경입니다. 요즘에 35도가 넘고 착용하시고 하시면 사실 체감하시는 온도는 더 높잖아요. 하루 종일 거기 계시면 너무 힘드셔서. 오늘 서대문구를 시작으로 동대문구, 용산구, 서초구 등도 이번 주부터 비접촉 검사를 시행합니다. 정부도 오는 9월까지 바람이 잘 통하는 보호 가운을 매달 20만 개씩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무더위로 인해 보호 장비를 착용하는 의료 인력의 업무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어 의료 인력 보호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산별진료소에 파견하는 의료진의 기본 근무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일주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권윤민입니다. 일찌감치 찾아온 폭염 속에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동시에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의 경우 이미 2차 유행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의 신천지 사태 같은 대규모 집단 감염은 아니더라도 이런 식의 산발적이고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판단입니다. 최원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7명, 수도권 지역 발생은 7명입니다. 이달 들어 처음 한 자릿수로 떨어졌지만 방역당국은 주말 동안 검사 건수가 줄어든 것뿐이라며 수도권에서 2차 유행을 선언했습니다. 2차 유행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가을철, 겨울철에는 그 유행의 크기가 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름철 감소 예측이 빗나간 데서 보듯 유행 반복을 각오하고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깜깜이 환자 비율이 10.6%까지 치솟은 것도 2차 유행이 언급된 배경입니다. 무증상자가 지역사회에 널리 퍼져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입니다. 무증상 감염이 10배 이상 많고 이들이 일상생활에서 바이러스를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다음 달 하루 확진자 수가 800명에 육박할 수 있다며 사회적 거리 두기로 복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1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30명을 넘어서거나 또는 병상 가동률이 70%에 도달하는 등 사회적 거리 두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난주 해외 유입 확진자 수는 90명으로 전주보다 2배가량 늘어난 것도 우려스럽습니다. 당국은 내일부터 확진자가 급증한 국가에 비자와 항공편을 일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최원영입니다. 오늘도 대전과 충남에서 3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미등록 다단계 업체발 집단 감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전에서 시작된 연쇄 감염은 수도권과 충청을 넘어서 호남권까지 덮치면서 관련 확진자가 53명으로 늘어났는데 문제는 감염 경로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김다로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10명의 확진자가 나온 대전의 한 전자상가입니다. 건물 6층 다단계 사무실을 고리로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무실을 다녀간 대전시민 2명이 오늘 추가 확진됐습니다. 다단계 사무실이에요? 네. 여기 책임자 분이 가가지고 이렇게 확진이에요. 지난 15일부터 대전을 중심으로 퍼지기 시작한 코로나19 확산세는 수도권과 충남을 넘어 전주, 광주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대전 50번 환자인 A씨 등은 동선까지 숨겨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혼선을 초래한 A씨를 고발하고 또 다른 확진자 1명에 대해서도 동선 은폐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인 은폐나 누락이 있었음을 확인했고요. 타 지역 방문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연쇄 감염의 파장은 광주시로 이어졌습니다. 확진자가 22일 만에 처음 나오면서 유치원과 초중고 39곳이 내일까지 등교를 중단했습니다. 그냥 촉구해야 되는 거지. 가족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많이 일어나죠. 저도 아주 무섭고.
7개 시도로 번진 대전 다단계 업체발 집단 감염이 코로나19 2차 대유행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제주에서는 자가격리 중이던 2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주 확진 판정을 받은 방글라데시인과 함께 제주행 비행기를 타고 온 것 때문에 접촉자로 분류돼서 시설에서 격리 중이었습니다. 이 여성의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오선열 기자입니다. 자가격리 중 27살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제주 인재 개발원입니다. A씨는 지난 19일 시설 입소 전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알아온 사실을 도보건당국에 알리고 함께 여행 온 지인과 2인실을 사용하겠다고 요청했습니다. 도보건당국은 지침에 따라 A씨를 1인실에 머물게 하는 대신 지인과 일정 시간 함께 있도록 해줬다고 밝혔습니다. 질환이 있었다고 밝히기도 하셨고, 주간에는 2m 거리 간격 유지 등 수하에 그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도록 저희가 그동안 조치를 해왔거든요. A씨의 시신 검체 채취 결과는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지난 18일 확진 판정을 받은 방글라데시 유학생과 같은 제주행 비행기를 탔다 지인과 함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19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 안산의 60대 남성 B씨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감기 증세가 있던 B씨는 지난 15일 제주에 온 뒤 해열제를 복용하며 21곳을 방문했습니다. 여행 기간에 해열제 열알을 이틀간을 복용하시면서 명백히 증상이 있는데도 강행을 하셨고, 제주도는 B씨가 방문한 업체들의 소송 참여 의사를 파악하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오승열입니다. 어제 하루 전 세계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18만 명으로 발병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곧 2차 대유행이 올 거란 우려가 커지면서 일부 국가가 다시 국경 봉쇄를 검토하고 있고 대비 물자 확보에도 나섰습니다. 유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텍사스의 술집. 빈자리가 없습니다. 코로나19는 딴 세상 얘기입니다. Obviously, they're definitely not social distancing and not wearing masks. 북적대는 브라질의 해변. 바다를 즐기려는 분위기에서 감염 걱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봉쇄가 느슨해진 틈 사이로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습니다. CNN은 지난주 텍사스주 확진자의 평균 연령이 30세였다고 전했습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누그러지지 않으면서 미국의 누적 확진자는 235만 명, 브라질도 100만 명을 넘겼습니다. 전 세계 확진자 수는 900만 명을 넘겼고 이 중 47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제 하루 전 세계의 신규 확진자는 18만 3천여 명, 발병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2차 대유행이 벌써 닥친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큽니다. 미국 정부는 올가을 2차 유행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We are filling the stockpile in anticipation of a possible problem in the fall. We are doing everything we can. 인도, 이스라엘 등은 확산세가 계속되면 다시 일부 봉쇄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전주의 한 고등학생이 코로나 확진자와 식당 안에서 4m 떨어진 자리에서 불과 5분 정도를 함께 있었는데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서 에어컨 감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위가 심해지면 이런 사례가 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는데 그래서 오늘은 폭염 속 코로나 대비책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슬기 기자. 네. 에어컨 감염 가능성이 100%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조심하긴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까요? 네, 질병관리본부는 이 최소 2시간마다 환기, 에어컨 바람이 몸에 직접 안 닿게 하기, 또 바람 세기를 낮추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환기 필요하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바람 세기라든지 방향 이건 왜 중요합니까? 바람이 몸에 안 닿아야지 이 바이러스의 신체 접촉 가능성이 떨어지죠. 또 바람이 약해야 밀폐된 공간에서 바이러스의 순환도 줄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에어컨 켜놓은 실내에서는 가급적이면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게 좋겠군요. 네,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반대의 현상이 빚어져 방역 당국이 걱정하고 있죠.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돌아다니시다가 실내에 들어가면 벗는 경우들이 종종 보입니다. 사실은 거꾸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방역당국은 방역수칙만 제대로 지킨다면 실외에선 마스크를 벗어도 괜찮다는 입장이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은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걱정이 또 하나 있죠. 이제 더워지면 물놀이들 많이들 가실 텐데 이 물놀이는 괜찮습니까, 그럼?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로 전파된다는 증거는 없다고 했고 국내 전문가들도 대체로 비슷한 의견입니다. 물놀이 자체 과정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번개 맞을 확률 이런 거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걱정하기에는 물놀이 자체 위험은 번개 맞을 확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럼 안심하고 물놀이는 가도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작 위험한 곳은 물속이 아니라 물 밖이란 지적이죠. 사람들이 밀집한 데다 화장실, 샤워 시설도 같이 써야 되고 또 마스크를 안 쓸 가능성도 높기 때문입니다. 물놀이 자체가 아니라 사람끼리 같이 있다는 그 현상 때문에 감염의 위험은 높아지는 거죠. 걱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모기가 극성 부릴 텐데 코로나 환자의 피를 빤 모기에게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세계보건기구가 답을 내놓았는데요. 모기를 통해서 감염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더워지니까 여러 가지 걱정이 있는데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거 이게 더 중요하게 됐군요. 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던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공식 일정에서 대면했습니다. 대통령까지 있는 자리였는데 냉랭한 분위기가 대번에 읽힐 정도였습니다. 대통령은 이 두 사람에게 서로 협력하고 개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김태훈 기자가 전합니다. 오늘 낮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협의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잠시 마스크를 벗고 김조원 민정수석과 인사를 나누며 환하게 웃는 사이 마스크를 쓴 윤석열 검찰총장은 눈을 감은 채 앉아 있습니다. 5명을 사이에 두고 자리한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서로 인사를 나누거나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자리에 앉은 건 지난 2월 6일 추 장관의 대검 방문 이후 137일 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냉랭한 분위기를 의식한 듯 법무부와 검찰의 협력을 콕 집어 주문했습니다. 인권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대로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주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또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문 대통령이 두 사람을 앞에 두고 인권 수사를 위해 협력하라고 언급한 것은 큰 원칙을 제시한 것이라는 시각과 추미애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해석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회의가 끝난 뒤에도 한마디도 나누지 않은 채 각자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네, 보셨듯 대통령의 협력 당부에도 여권에서는 윤석열 총장 사퇴 압박 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친조국 인사로 분류되는 김용민 의원은 최악의 검찰총장이라는 평가까지 내놨는데 이해찬 대표는 비공개 석상에서 윤석열 함구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차 추경이나 코로나 등 보다 더 중요한 현안에 집중하자는 의미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여당 내부 분위기 최원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용민 의원은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윤석열 총장은 검찰개혁의 이유를 계속 제공하는 화수분 같은 존재라고 비판했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총장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도 했습니다. 윤 총장이 눈치가 없다고 했던 우희종 전 시민당 대표도 임명권자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차원에서 결단해야 한다며 잦은 사퇴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권력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한 이딴 사퇴 압박이 자칫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당내 우려도 나옵니다. 그러자 이해찬 대표는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되도록 윤석열 총장 이야기를 하지 말자며 함구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물러나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이날에
대통령 한 분밖에 없어요. 대통령이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은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이 나서 윤 총장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어떻게 부모가 이럴 수 있나 듣는 이를 경악해 했던 9살 딸 학대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친모가 아이를 집에 묶어놨던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부모의 학대가 상습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상습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 집에서 탈출한 창녕 9살 아이의 모습입니다. 당시 아이 몸 군데군데 학대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지난 19일 병원에서 첫 경찰 조사를 받은 친모는 평소 딸이 거짓말을 잘하고 집을 나간다고 해서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집에서 발견된 목줄에 대해서는 자신이 딸에게 목줄을 묶었다며 아이와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친모는 딸의 머리와 얼굴, 몸을 때린 혐의는 인정했지만 도구를 사용해 학대한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의붓 아버지와 친모에게 아동학대 특례법상 상습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경찰이 당초 적용하려던 특수상해 혐의보다 50% 정도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의 신체에 대한 피해가 심각하고 또 흉기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신병이 검찰로 넘어간 의붓 아버지는 기자들 질문에 고개를 떨궜습니다. 한 말씀 해주세요. 한 말씀 해주세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도구를 이용한 학대 혐의 등을 보강 조사한 뒤 부모를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검찰이 조주빈을 필두로 한 박사방 조직원들에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히 조주빈은 등을 돌리는 조직원에게는 신상 공개라는 보복을 가하기도 했는데 검찰은 이런 점을 고려해서 성착취범에게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까지 언급을 하면서 조주빈을 기소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검찰은 박사방 조직원은 모두 38명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가운데 조주빈을 포함해 8명은 구속해 재판에 넘겼고 30명은 마무리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했습니다. 수괴인 조주빈을 중심으로 성착취를 목적으로 모여 체계적으로 활동한 범죄단체라는 겁니다. 메신저를 통한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에 이 죄를 적용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사방의 범죄 단계는 피해자 유인과 성착취, 영상 유포와 수익금 인출과 같은 총 4단계로 구성됐습니다. 박사방 성착취 피해자는 74명으로 이 가운데 미성년자는 16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주빈은 조직원이 탈퇴할 경우 신상을 공개하는 보복까지 하면서 조직을 유지했습니다. 이를 위해 가입 조건에 신분증과 사진까지 요구했는데 먼저 검거된 붓다 강훈이 검찰에서 박사방에 대한 진술을 하자 신상을 공개하는 일명 박제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죄단체 조직죄가 인정되면 조주빈과 공범들에게는 최고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코로나 공포에 최근 비대면 서비스가 늘어났죠. 이런 분위기를 악용한 신종 보이스피싱이 등장했습니다. 비대면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면서 앱을 설치하도록 유인하는데 수법이 치밀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떤 방식인지 이태영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서울에 사는 60대 박모 씨는 최근 제일금융권은행에 이름이 들어간 문자를 받았습니다. 비대면으로 최저 수준의 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싸게 준다 그래갖고 우리 남편 신분증, 내 신분증 이라 그러니까 믿고 신분증에서 보냈는데 뭐 랩을 깔으라고 뭐고 막 계속 유도를. 피싱 조직들은 스마트폰 조작이 미숙한 노인들에게 대출을 도와주겠다며 원격 제어 앱 설치를 요구합니다. 피해자가 원격 제어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원격 조종으로 피해자의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 계좌를 이체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마크를 해서 보내면 안 믿겠어요? 믿지요. 112에다가 신고를 했더니 휴대폰 본사에 가서 빨리 그거 지우고.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는 지난해 3만 7천여 건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4월까지만 1만 건이 넘었는데 코로나19를 악용한 수법으로까지 진화하고 있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대출 문자나 조건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신분증이나 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시면 안 됩니다. 은행권은 제1금융권의 경우 대출을 받으라는 광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다며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이태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피싱도 있습니다. 자극적인 제목의 가짜 뉴스를 앞세워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사기 도박 사이트로 유인한 뒤에 돈을 가로채는 건데요. 왜 속냐 싶지만은 이 사기에 넘어가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감염자 확인, 문재인 대통령 위독이라는 문구가 보입니다. 특정 인터넷 사이트로 유인하기 위한 가짜 뉴스입니다. 오모 씨도 지난해 비슷한 문자를 받고 링크를 눌렀습니다. 연결된 곳은 도박 사이트였는데 10배 넘는 수익이 가능하다는 꾀임에 넘어갔습니다. 2,100만 원이. 그래서 내가 딱 중간에 시행을 하면서 이거 이상하다고 사귈 것 같다고. 문자를 보낸 일당은 23살 A씨 등 4명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석 달 동안 필리핀 마닐라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 메시지 안에 링크를 누르면 웹사이트에 대화창이 뜨고 1대1 채팅을 통해 도박 사이트로 유인했습니다. 도박에 참여하게 되면 쉽게 수익을 올리는 구조였는데 출금을 요청하면 수수료를 요구하는 수법으로 돈을 받아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62명에게 가로챈 금액만 26억 원입니다. 경영난을 겪다 보니까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입금만 받고 출금해주지 않는 사기 범죄로 변질됐습니다. 경찰은 A씨 일당이 만든 사기 도박 사이트 170여 곳을 폐쇄하고 범죄 수익금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인천공항을 방문해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죠. 이 선언 3년 만에 인천공항공사가 이번 달 말 정규직 전환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일부 직종은 법적 신분까지 바꿔서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해 이 성과를 위해서 졸속으로 추진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나옵니다. 지선우 기자입니다. 인천공항공사가 이번 달 말까지 모두 9,7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약 1만여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이루어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7,600여 명은 직종별로 3개 전문 자회사를 만들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정규직 전환이 모두 끝나면 보안 검색을 포함해 생명 안전과 관련된 3개 분야 2,100여 명은 공항공사 소속으로 직고용됩니다. 인천공항공사의 기존 정규직 수는 1,400여 명인데 이보다 더 많은 인력이 단번에 정규직이 되는 겁니다. 특히 직접 고용되는 보안 검색 요원 1,900여 명은 청원경찰로 신분까지 바꿉니다. 경비업법상 보안 검색 요원은 특수 경비원 신분인데 법적으로 이들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 채 특수 경비 업무를 맡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규직 노조원과 자회사 전환 직원들은 직접 고용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직접 고용이 결정된 일부 노조도 경쟁 채용 과정에서 오히려 탈락이 예상된다며 반발했습니다. 10년, 20년 근무하신 분들이 탈락해서 고용 안정이 아니라 고용 불안이 되는 거죠. 근데 탈락하면 어디로 갑니까?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선봉에 선 인천공항공사는 올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3,20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북한이 대남 전단 1,200만 장, 풍선 3,000여 개를 준비했다며 전단 살포 계획을 밝혔습니다. 2년 전 철거한 비무장지대에 확성기를 다시 설치하는 현장도 포착되었습니다. 차정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화도 평화전망대 부근에서 관찰한 북한 모습입니다. 멀리 북한의 대남 확성기로 보이는 물체가 보입니다. 지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이후 사라졌던 대남 확성기를 북한이 다시 설치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 되면은 저 바닷가에 있는 쪽으로 나가서 그 동네를 벗어나서 한다니까. 우리 정부를 비방해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우리가 좀 듣기가 좀 거북하지. 군 관계자는 비무장지대 일대 10여 곳에서 확성기를 들고 옮기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했습니다.
대남 심리전을 강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란 분석인데 상호주의에 따라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시설을 복구할지는 불투명합니다. 북한은 노동신문 일면 기사를 통해선 역대 최대 규모의 전단 살포 투쟁 준비가 끝나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배신적인 재행을 낱낱이 까발치는 정말 이 폭탄 같고 그러한 글들을 폭포처럼 써내리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각급 출판 인쇄기관들에서 1,200만 장의 각종 대남 전단을 인쇄했다며 현재 풍선 3,000여 개 등 여러 살포 수단이 준비됐다고 했습니다. 예상 살포 시점은 저기압이 지나며 서울과 황해도 3km 상공의 바람이 북서풍, 즉 남쪽 방향으로 바뀌는 25일 오후가 될 수 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대북 전단을 보내왔던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와 쌀을 페트병에 담아서 북송했던 큰샘 박정호 대표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이들을 고발한 이후에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는데 풍선을 날리는 데 사용하는 수소 가스통 여러 개도 함께 압수했습니다. 보도에 백연상 기자입니다. 경찰은 대북 전단과 쌀을 북한에 보낸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와 큰샘 박정호 대표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지난 12일 입건했습니다. 통일부가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지 이틀 뒤입니다. 정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과 큰샘 대표 박정호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경찰은 관련 수사를 위해 지난주 통일부 관계자를 2차례 불러 조사했습니다. 수사 의뢰하면서 저희가 추가로 제출을 요청받은 자료 같은 걸 제출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료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한 거고요. 경찰의 정식 수사가 진행된 만큼 박상학, 박정호 대표 소환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입니다. 대북전단 수사팀은 어제 법원의 영장을 받아 파주시의 한 공터에서 물자 북송 때 사용하는 수소가스통 20개를 압수했습니다. 서울청 관계자는 수사 의뢰서와 고발장에 있는 항공안전법과 공유수명관리법 위반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북전단 살포를 사법 처리한 전례가 없어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지난주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가 9.19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당 위원들만 참석해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출석해서 한 말인데 여당 내수조차 군의 현실 인식이 아니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최주원 기자입니다. 북한이 단계적 대적 사업의 일환이라며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을 두고 정경두 국방장관은 9.19 군사합의 파기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토나 영공이나 영해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안하고 다소 조금 그 개념상의 차이는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사 합의의 경우 직접적이고 우발적인 군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남북연락사무소는 비무장화한 군사분계선 일대가 아니어서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통일부 소관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당 위원들조차 군의 상황인식이 아니하다며 비판했습니다. 명백히 판문점 선언의 위반이죠. 9.19 군사합의는 판문점 선언의 하위의 합의서입니다. 저는 이거 군사행동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9.19 군사합의를 북측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미래통합당도 정신승리라고 했습니다. 희망찬 낭만 소설을 쓰는 국방장관에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맡겨도 되는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정경두 장관은 김여정 제1부부장이 실질적인 2인자로 김정은 위원장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한 악역을 맡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정 장관은 대남 전단 살포 대응책에 대해선 북한이 어떤 수단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해 군사적 대응 가능성도 열어두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면도하는 법, 넥타이 매는 법 등을 알려주는 한 동영상 채널이 미국인의 가슴을 적시고 있습니다.
면도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본다기보다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상히 알려주는 그 나직한 조언에 열광하는 건데요. 박소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56살의 롭 케니가 넥타이를 들고 카메라 앞에 서서 차근차근 매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Put the fat side down. This is an important part because you want, at the end, you want the tie to come out right about your waistline. 유튜브를 운영하는 케니는 필요한 걸 자상하게 자녀에게 가르쳐주는 아빠의 조언, 데드바이스로 통합니다. 수염은 어떻게 깎고 자동차는 어떻게 정비하고 막힌 배관은 어떻게 뚫는지 일상의 소소한 것들입니다. Today I'm going to show you how to shave. So this is pretty basic, but if you've never done it and you don't know how to get started, here's how I shave. 별것 없어 보이지만 2달 만에 구독자가 230만 명을 넘었습니다. 아들에게 어떻게 면도법을 알려줄지 걱정했는데 다행이라는 홀어머니부터 영상을 보다가 아버지 생각이나 울었다는 댓글까지 반응은 뜨겁습니다. 케니 역시 어릴 적 부모가 이혼해 아버지 없이 자랐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자식은 필요 없다는 모진 말도 들었지만 그래서 더 이런 영상을 만들고 싶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사람들은 아버지의 따뜻한 한마디를 듣고 싶어서 오늘도 글을 찾습니다. I love you. I'm proud of you. God bless you.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조선 왕실에서 사용했던 고급 한지인 태지가 100년 만에 복원됐습니다. 앞서 파리 루브르 박물관 관장이 이 태지를 극찬한 바 있는데 앞으로 한지 산업의 저변 확대를 기대해 봅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19세기 초 문서. 종이 겉면에 녹색 실무늬가 고급스럽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국내 최고 한지로 알려진 태지입니다. 정조의 편지에도 사용됐을 정도의 왕실 고급지인데 당나무 섬유에 물 이끼인 수태를 넣은 것이라 전해질 뿐 그나마도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맥이 끊겼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연구진이 제조법의 핵심인 수태가 민물 녹조식물인 핵함이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핵함 종류가 수십 가지가 있어요. 종이에 쓰이는 그 핵함류는 좀 깨끗한 물에 그런 데서 좀 많이 볼 수가 있고 이런 데서는 좀 볼 수가 없거든요. 전통 한지는 명칭만 280종이 넘지만 제조법이 정확히 알려진 건 거의 없습니다. 이번 복원이 한지의 다양한 제조법 구축의 첫 걸음이 된 겁니다. 전통 한지의 우수성은 이미 해외에서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올 초 파리 루브르 박물관 학예장이 전주를 방문해 한지를 체험하기도 했는데 빛바랜 조각상이나 가구를 복원하는 데 있어 한지가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Par les gestes et par les matériaux pour pouvoir produire ce trésor national qu'est le papier origine. 태지의 복원 성공과 함께 전통 한지가 새로운 한류 종목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V조선 이루랍니다.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하이에나.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표범이고 싶다. 눈 덮인 킬리만자로의 그 표범이고 싶다. 조용필이 부른 킬리만자로의 표범은 회밍웨이의 소설 킬리만자로의 눈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소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킬리만자로 서쪽 봉우리에 말라 얼어붙은 한 마리 표범의 죽음이 있다. 그 높은 곳에서 표범은 무엇을 찾고 있었던 것일까? 소설에서 표범은 꿈과 이상을 상징합니다. 평양에 있는 북한의 국보 김홍도의 표피도입니다. 무려 10,000번이 넘는 붓질로 표범의 트럭을 일일이 그렸다는 명작이죠. 표범은 철 따라 털갈이를 하면서 붓에서 하던 가죽이 아름다운 꽃무늬로 탈바꿈합니다. 그렇게 표범이 변하듯 군자가 지난날 허물을 고쳐 언행을 가다듬는 것을 표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엔 말과 소신을 헌신짝처럼 팽개치고 딴 사람으로 돌변한다는 뜻으로 쓰이곤 하죠.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해 임명될 때만 해도 굶어 얼어 죽을 각오로 산정 높이 올라가는 표범 같은 검사로 칭송받았습니다.
대통령은 살아있는 권력에 충성하지 않는 자세를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찬사를 쏟아낸 여당 의원 가운데는 서른 최고위원도 있었습니다. 돈이나 권력에 굴할 사람은 아니다. 그런데 엊그제는 이렇게 표변했습니다. 제가 윤석열이라면요 벌써 그만뒀어요. 권력 눈치를 안 보는 사람이라더니 이제는 눈치껏 그만두라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이 하는 두 말이 이렇게도 다를 수 있구나 싶습니다.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하는 것은 법과 양심에 따라 소신껏 일하라는 뜻일 겁니다. 하지만 총선 압승 직후부터 여권에선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는 윤석열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왔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한 게 윤석열 물러나라는 뜻이라고 해석하는 여권 인사도 있습니다. 뭔가 두려운 게 없다면 이렇게까지 할 이유를 도무지 찾기 어렵습니다. 권력의 노골적인 윤석열 쫓아내기에 대해서 원희룡 제주지사는 대통령의 침묵은 윤석열 제거 시나리오를 묵인한다는 뜻인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식의 눈으로 보면 검찰총장을 흔드는 것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흔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침묵하는 이유가 궁금할 따름입니다. 6월 22일 앵커의 시선은 윤석열이 왜 두려운가 였습니다. 6월 하순에 벌써 이렇게 더워도 되는 걸까요? 밖에 잠깐만 나갔는데도 온몸이 타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오늘 춘천이 36.4도까지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요. 서울이 35.4도를 기록했습니다. 6월 기준으로 62년 만에 최고로 더운 날이었습니다. 내일은 오늘만큼은 아니지만 역시 많이 덥겠습니다. 폭염특보 계속 이어지겠고요. 서울이 32도, 대전 30도, 대구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더위는 수요일에 장맛비가 내리면서 누그러지겠습니다. 비는 금요일까지 이어졌다가 일요일부터 다시 내릴 텐데요. 이제는 장마 대비도 하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 내일까지는 볕이 강하겠습니다. 자외선 지수가 위험 수준으로 발표됐는데요. 심하면 화상까지 입을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6월 22일 월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